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더십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로얄 아문센과 로버트 스콧은 잘 아시다시피 남극점 탐험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탐험을 시작한 그와 같은 두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문센의 승리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아문센이 진정한 승자가 되었는지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미지의 땅을 탐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제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페니키아인, 로마인, 폴리네시아인, 바이킹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정복할 땅을 경쟁적으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 대부분의 지역은 탐험이 완료된 상태가 되었고, 이제 남은 지역으로서는 북극과 남극의 땅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두 극점은 너무나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탐험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양극 지방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던 북극 지방은 미국인 로버트 피어리와 프레드릭 쿡의 그 탐험 경쟁으로 이제 그 땅은 탐험이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두 사람 중에서 피어리가 승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 남극점에 대한 그 탐험은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로얄드 아문센과 로버트 스콧 두 경쟁자의 그 경쟁 상황에서 승자는 로얄드 아문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로얄드 아문센이 진정한 승자였는지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보다도 더 험준하고 열악한 환경, 더 혹독한 추위를 이겨야 하는 그와 같은 남극 탐험은 모든 탐험자들이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모든 탐험자들이 그 경쟁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누가 먼저 남극에 도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영국인 스콧은 1901년부터 4년까지 영국의 북극 탐험대에서 탐험의 실무를 익히게 되었고, 극심한 혹한 가운데서도 강인함과 용기를 발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의 필체로 써놓은 책 발견의 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영국인들을 도전의식으로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또 다른 탐험가로서 노르웨이의 로얄드 아문센이라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1905년 스웨덴의 족쇄로부터 독립하게 됨으로써 200년간의 독립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 무대에 발을 내디디게 된 그 노르웨이는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제 그 탐험을 통한
남극점에 먼저 도착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벌써 1000년 전에 바이킹의 후손으로서 항해의 전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로얄드 아문센은 1872년도에 7월 6일 선주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아문센도 벨기에 남극 탐험대의 일원이 되어서 그 극지방 탐험에 많은 실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극지방 탐험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아문센은 노르웨이의 영웅이라는 칭송과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 정신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극지방 탐험에 성공해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문센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자신의 그 탐험 계획을 극비로 숨기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같은 대국이 노르웨이와 같은 신생국가에게 남극 탐험에서 뒤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문센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숨기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신은 과학적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남극이 아닌 북극 지방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스콧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이제 아문센의 계획을 환영하고, 아문센이 만약에 그 과학적인 연구 자료를 이제 그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의 제의에 대해서 아문센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콧은 아문센이 남극 탐험의 계획보다는 북극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스콧을 따돌리고 은밀하게 남극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음식과 옷, 장비, 스케줄 등에 있어서 몇 달에 걸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확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항목이라도 아문센은 소홀히 하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우연에 맡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스콧은 즉흥적으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탐험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준비를 경시하게 되었고,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하는 영국의 전통을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영감에 많이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콧은 그 에스키모 썰매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탐험 경험에서 이제 에스키모 썰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같은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썰매계를 에스키모 썰매계로 사용하지 않고 썰매를 끄는 조랑말로 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극 원정에서 하얀 색깔의 조롱말에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문세는 이 계획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문세는 조랑말이 남극의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개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키모 개들의 성격과 그 강인한 체력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스콧의 계획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문세는 오히려 스콧이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이제 깨닫고 다시 에스키모 개를 이제 썰매를 끄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극도의 불안감으로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를 판매하는 그 구입상에게 추상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문이 들어오면은 벌써 그 개들은 이미 주문이 완료되었다고 말하라고 그 추상 같은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격정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스콧은 여행을 바로 조랑말에 의해서 가겠다는 그 신념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이제 이 남극점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서는 그 조랑말이 썰매를 끄는 그 여정을 이제 마치게 하고 그 뒤에는 그 조랑말을 잡아서 식용으로 쓴다는 것이 스콧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탐험은 바로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썰매를 끌고 간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콧은 이제 이 항해에 이제 그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문세는 자신의 선원에게조차도 그 행선지를 최종 출발하기 전까지 비밀로 붙이고 따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진짜 행선지를 이제 공개하게 되었는데, 남쪽으로 항해해서 남극점에 먼저 도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문세는 그때까지 공개적으로 자신은 남극점의 탐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없고 북극에 가서 연구용으로 북극을 탐험하겠다는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콧은 이제 그 상황에서 아문센의 속셈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문센이 결과적으로 남극 정복을 하기 위한 계획을 이때까지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분위기는 아주 음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과 노르웨이의 그 남극점 탐험에 대한 이제 그 초미의 국가적인 체면이 걸려 있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영국은 패자의 편에 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문센의 발표는 영국 국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아문센을 가리켜 불량배라고 하면서 지저분한 기만수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은 경쟁적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역사적인 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문센은
치밀한 준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들 외에도 에스키모, 터롯, 가벼운 썰매, 스키, 엄청난 양의 식량과 등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문센이 준비한 1인당 식량은 무려 6톤에 달했지만은 스콧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그와 같은 이제 철저한 준비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서 1인당 식량은 불과 1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힘써 남극점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6,000마일을 이제 진행한 결과를 보면은 아문센은 스콧보다도 약 150마일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스콧 일행이 이제 이제 다시금 박차를 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스콧은 모터 썰매를 사용했는데 그 모터 썰매가 영하의 극심한 온도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5일 뒤에는 완전히 멈춰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랑말도 발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극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수시로 눈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였고 말들을 구조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눈 속에서 구조해 놓고 보면은 그 옆구리에 딱딱한 얼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일쑤였습니다. 여행의 매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단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조랑말의 몸에서 얼음을 털어낸 후에 담요를 씌워서 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눈벽을 세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랑말을 담당하는 대원 중에 오츠는 무자비한 방법을 건의했습니다. 조랑말을 무조건 몰고 가다가 쓰러지면은 잡아서 우리가 식량으로 하자는 제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 애호가였던 스콧은 그 제의를 이런 지하에 묵살했습니다.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결벽증이 심한 스콧은 필요 이상으로 조랑말을 학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문센은 썰매 개들의 유지 비용이 낮았고 빙벽 지역을 썰매개들은 가볍게 달려갔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함으로써 스스로 보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계획에서부터 어느 날 어느 때에 개를 잡아서 신선한 식량으로 사용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아문센은 아주 충분한 양식과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루에 20마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날씨가 험악한 그러한 때에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텐트에서 지냄으로써 아문센의 절반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콧의 진구는 달팽이와처럼 느린 속도였습니다. 숙련된 항해자가 아문센은 많은 숙련된 탐험가가 있었지만은 스콧의 일행에서는 스콧 혼자만이 숙련된 항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량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지루한 계산과 빈번한 실수로 자꾸만 전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빙하의 기슭에서 마지막 조랑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스콧은
700파운드 무게의 썰매를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에 불과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해발 1만 피트의 남극 고온에 이른 그들은 산소를 충분히 들어 마시지 못해서 폐가 이상이 오게 되었고, 신체적인 기동성과 정신적 민첩성조차 둔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양 부족으로 한 걸음 뗄 때마다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스코팀은 심한 눈보라를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텐트에 갇혀 있곤 했습니다. 아문센은 스키와 궤들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하루에 일정 20마일을 항상 소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팀은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11년 12월 15일 오후 3시에 아문센은 마침내 스콧을 제치고 남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노르웨이 국기를 꽂게 되었습니다. 아문센의 승리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애 최고의 그 순간도 느긋이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실용주의자였던 아문센은 레이스에서 이긴 사람이 반드시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반환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콧이 하루 이틀 뒤에는 이곳에 도착할 것이고, 그들이 반환점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그곳을 반환점에 도착해서 언론에다가 노르웨이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야지만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아문센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콧팀은 이제 온몸이 수축해졌고 심한 동상에 걸렸고 눈 안경이 시원치 않아서 거의 맹인 상태가 된 상황에서 괴혈병에다 물렁물렁해진 잇몸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이제 남극점에 도착하는 것이었는데, 1912년 1월 17일 스콧팀 일행 5명이 아문센보다 늦게 남극점에 도착했고, 그들을 반기는 것은 펄럭이는 노르웨이 국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가 저하된 스콧은 피곤한 팀원들을 데리고 다시금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콧이 그 남극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한 텐트는 바로 아문센이 버리고 간 텐트였습니다. 그 텐트 속에서는 이제 아문센이 스콧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스콧 선장님, 당신이 우리 다음으로 이 지역에 도착할 첫 번째 사람이 될 것 같으므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텐트 속에 남아있는 물건들 중에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무사 귀환을 빌며 로얄드 아문센이라는 그 같은 이름의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문센이 남기고 한 그 장비, 그 다음에 식량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콧이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한 식량과 완전히 바닥이 고갈된 그 체력으로 이제 반환해 돌아가야 될 길은 너무나 험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문센은 스콧보다도 먼저 반환점에 도착했고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여 아문센의 업적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임즈는 아문센의 갑작스러운 남극행, 아문센은 자신이 남극점을 탐험하겠다는 계획을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에서는 문제 삼고 성토했습니다. 이것은 탐험가의 정신에 위배된 그와 같은 기만술이라고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공개적이고 공평한 경쟁의 정신에 위배되는 탐험을 아문센이 했다고 타임즈는 성토를 했습니다. 아문센의 꼼꼼한 준비 이와 같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영국 언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스콧이 취한 신사적이고 아마추어 정신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의 전문가 정신은 비겁한 것이었고 은밀한 계획의 추진은 속임수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언론들은 로얄드 아문센은 탐험계의 슈퍼스타로 칭송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문센의 노고가 가져온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강연에 나서게 되었고 많은 돈을 얻게 되었으며 서사적인 탐험 여행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온 세계는 이제 스콧이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여러 주 또는 여러 달이 지날 동안에 스콧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수색대가 이 스콧을 찾아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색대가 거슬러 올라가다가 눈 덮인 텐트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텐트 안에서는 스콧과 윌슨, 보워스 세 사람의 얼어붙은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1마일만 더 이제 남아했더라면은 충분한 식량을 재공급받을 수 있는 보급소에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 미치지 못하고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콧의 피를 말리는 귀환 여정은 탐험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콧의 그 귀한 일정은 스콧이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일기에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콧은 대중에게 아주 훌륭한 작가로서의 글을 남겼고 영국민들의 가슴에 자부심으로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웅적인 지도자로 묘사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와 같은 일기에 대해서 아문세는 오히려 승리의 여신은 오직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콧이 그것을 불운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운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스콧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의 일기는 아주 혹독한 그 조건에 처한 인간 정신의 승리로서 역사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스콧 일행은 5명은 눈보라와 산맥과 협곡을 뚫고서 그들의 운명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5명 중에서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은 곰같이 신체가 튼튼했던 에번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콧에게 강인한 인상을 주었던 그 커다란 몸집의 에번스는 오히려 엄혹한 조건 속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번스는 빙하를 지나오는 동안에 항상 뒤처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4명의 생존자는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명 중에서 오래된 상처가 재발해서 쩔뚝거리면서 힘겹게 따라오던 오츠라는 대원이 자신의 느린 걸음이 다른 동료들의 생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자신이 먼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나간 후에 눈보라를 향해서 씩씩하게 걸어 나간 후 그의 소식은 끊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용감한 영국 신사의 행동이었다라고 스콧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콧이 쓴 마지막 일기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이제는 끝이 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글을 마치게 되었고 마지막 추신을 통해서 신이시여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소서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콧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을 보호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스콧의 사망 소식은 이제 영국 전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사는 영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1912년 4월에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으로 영국의 자존심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스콧의 사망 소식은 그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울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국민들은 패배를 영광으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패로 끝난 탐험은 영웅적 노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콧의 초인간적인 체력과 놀라운 희생정신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을 오히려 영국 국민들은 높이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정신을 발휘한 오치의 이야기는 영국
탐험대의 가장 아름다운 정신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스콧팀이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사히 귀환을 했더라면 오히려 역사는 그들을 조금 더 기억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콧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스콧의 그 주도 면밀하게 기록된 비극적인 죽음의 상황은 미스테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콧의 일기는 그 후에 출간되어서 스콧팀에게 불멸의 이름을 안겨주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아주 견인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일에서 가장 큰 패배자로 낙인을 찍히게 된 사람은 승자였던 아문센이었습니다. 스콧의 비극은 아문센의 멋진 아주 훌륭한 업적, 근대 탐험사에서 보기 드문 위대한 업적을 빛바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문센을 비열한 악한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자신이 집필한 책 남극이라는 책에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은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콧의 글과 같은 문학적인 향기가 없었던 아문센의 책은 승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동감이 없었고 최근에 정복한 남극 대륙처럼 싸늘하게만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승자였지만은 그와 같은 비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스콧에게 더 많은 식량을 남겨주고 돌아왔더라면 하는 그와 같은 죄의식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결국 아문센은 행동이 아니라 말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레이스에서 우리가 경쟁 세계에서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십은 영향력이고 그리고 영웅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팀을 이끄는 그러한 팀을 우리는 위대한 리더로 높이 추앙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 후에 역사가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콧의 이 사례는 우리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그것은 다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패자의 그 숨은 노력과 숨은 그 정신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오래된 격언을 가볍게 뒤집어버리는 아주 특이한 사례로서 아문센과 스콧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남극기지를 아문센 남극기지라고 명명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아문센 스콧 남극기지라고 명명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역사는 바로 불멸로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문센은 1928년 6월에 동료 탐험가인 로빌레를 구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를 떠났는데 노빌레의 비행기는 추락되었지만 나중에 구출되었고 그러나 아문센이 탄 비행기는 영영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달 뒤에 비행기 잔해와 아문센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의 사례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같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